결국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미국 은행 파산 사태가 일어났는데 15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처럼 이어질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지, 또 금리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렇게 빨리 파산하는 것도 역대급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 은행을 빨리 파산시킨 것도 한몫 있다고 하죠. 그래서 거의 이틀 만에, 혹자는 하루 만에라고도 하시는데 거의 이틀에 걸쳐서 미국의 SVB 은행이라는 게 지금 파산을 했습니다. SVB 은행 말 그대로 실리콘밸리 은행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약자인데요. 여기 주가 보시면 일단 무섭습니다. 이게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테마주도 아니고요.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상장도 20년 넘게 돼 있었던,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를 다 겪고도 우상향해왔던 그런 은행입니다. 자산 규모로는 미국에서 16대 은행 정도, 2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미국에서 16대라 그렇지 우리나라로 오면 바로 한 4, 5대 금융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름 들으면 아실만한 4대 은행 하나가 지금 파산했다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이게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예금 이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파산했다 그러면 좀 섬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고요. 금융위기 이후로 은행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 파산입니다. 은행 기준으로는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온라인 뱅킹은 당연히 정지되어 있고요. 지금 파산해서 돈 돌려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지금 당장은.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목, 금 주가가 연달아 폭락하면서 거래 정지,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뒤에 좀 더 말씀드릴 거지만 3월 9일 목요일 날 주가 폭락을 60%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어서 파산 직전에 68%, 이틀 만에 빡빡 그냥 진짜 주식이 20년치 올랐던 게 이틀 만에 거의 원상복귀가 돼버렸습니다. 빠르게 정부가 대응해서 거래 정지가 나오고 여기까지 현재 상황인데요. 지금 그래서 주말에도 막 금융당국이 긴급 회의도 한다고 하고 주 정부도 대응하고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 긴급 대책들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에 어떻게 또 갑자기 바뀔지 모릅니다. 이대로 그냥 끝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위기가 더 일파만파 확산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월요일이 지금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빠르게 금융당국이 대응 중입니다. 이미 연준하고 미국도 예금보험공사가 있죠. 벌써부터 구제금융의 논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요거는 공식적으로 난 기사인데요.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다른 은행들에서 돈이 막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추가 뱅크런 우려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금을 빨리 조달해가지고 어떻게든 막아준다라는 어떤 보장, 그래야 다른 미국 국민들도 안심을 하고 돈 빼려고 안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SVB 은행이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이런 예금보험공사 같은 금융당국과 연준이 지금 긴급 회의를 할 가능성도 있고 당장 주말에 브리핑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금리의 결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추가 위험 가능성, 전염 가능성까지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실리콘밸리 은행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벌써 이 소식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은행 이름이 다르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 그래서 이것도 미국의 한 20대 정도 되는 은행인데 지금 주말에 사진 찍어서 올라온 겁니다. 벌써 시민분들이 걱정이 되니까 돈 빼러 간 거예요. 이거 올려주신 분도 40년 살면서 이렇게 이 은행에 줄 길게 선 거 처음 본다. 겁난다, 걱정된다. 지금 막 비가 오는데 미국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있는 거 처음 본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뱅크런이잖아요.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고 그렇게 규제를 빡세게 해놓고 법으로도 막 몇 개를 지정해놓고 건전성을 높였다 그랬는데 정작 미국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파산 사태가 나오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예상 못했다고 하죠.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터질 줄은 몰랐다고 하는데 지금 터졌습니다. 결국은 금리 인상 여파인 거죠. 고금리의 여파, 악영향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말 그대로 이름도 실리콘밸리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의 생명주로 불렸답니다. 스타트업들한테 돈 빌려주는 걸로 특화된 은행인데 말 그대로 고금리에 스타트업들이 예금이 쭉쭉 줄어드니까 지금 당장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하니까 스타트업들은 안 그래도 돈 빌려서 투자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예금들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트리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인데요, 확실히 요 코로나 이후에 돈 풀기 할 때 여기 보시면 예금이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완전 호황이었겠죠. 스타트업들 막 투자금 들어오니까 투자금 들어온 거 실리콘밸리 은행에다가 SVB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서 얼마나 예대 마진도 많이 남기고 했을까요? 그랬는데 작년 들어서 2022년부터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예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3분기 연속 예금 유출. 왜냐하면 스타트업들이 돈이 없으니까 지금 있는 돈 없는 돈 다 땡겨가지고 직원 월급 주기도 벅차다고 하는데 지금 대기업들 빅테크도 사람 자르는데요. 그렇죠. 그랬는데 결국 빠져나가다가 마지막 날 막판에 뱅크런 나온 겁니다. 50조 원이 하루 만에 인출 시도가 나오면서 결국 못하니까 계좌 닫아버리고 파산 신청이 들어간 거죠. 금융당국의 관리에 들어간 겁니다. 혹시 피터 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벤처 투자자들 중에서도 거물이죠. 팔란티어라고 하는 기업도 창업했고 미국 스타트업계의 큰 손인데 이 피터 틸이 딱 요거 감지하고 하루 전에
돈 빼라고 막 경고까지 하면서도 더 앞다퉈서 너도 나도 야 큰일 났다 SBB은행 뭐 문제 있나 보다 하면서 그러니까 뱅크런을 더 부추긴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CEO가 이 SBB은행의 CEO가 결국은 못 버티고 공개 서한을 보냅니다. 나 큰일 났다 이거 예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일단 막아야 되니까 우리 은행이 들고 있는 채권 모두 손절하겠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손절해보겠다 이걸로 현금 마련하고 들고 있는 주식도 회사의 주식도 매각해서 현금 확보하겠다 이게 증자죠 증자 그러니까 두 개가 콤보로 나오니까 주식이 막 더 폭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들고 있던 예금도 없고 채권도 손절하면서 손실도 일파만파 커지고 주식도 막 매각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하면서 결국은 막판에 파산을 하면서 빠르게 금융당국에서 개입을 해서 예금보험공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CEO가 마지막에 파산 직전에 이렇게 말을 했죠. 고객 현금 소진이 계속 불어나고 2월에도 예상보다 더 줄었다. 결국은 금리 인상 압박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 고금리의 피해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CEO가 최근까지만 해도 고금리 때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물어봤을 때 아이 괜찮다. 고금리 때문에 물론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거 그냥 안 팔고 버티면 된다. 근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못 버티고 결국은 손절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주식도 그냥 여유 있으신 분들은 반토막 나도 원금 복귀될 때까지 안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그거 말이 쉽지 이렇게 결국은 돈이 부족하니까 못 버티고 손절을 하면서 연쇄 효과가 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상으로는 미국에서 가장 크게 파산한 은행이 2008년 10월 이때가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나서네요. 그래서 워싱턴 뮤추얼 은행이 한 300조 정도 되는 자산 규모 300조 정도 되는 은행인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 다음입니다. 200조 정도 되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확실히 은행들 파산한 게 대부분 다 금융위기 때 2008, 2009 그러니까 이제 단순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좀 위기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닥쳐올 다양한 고금리의 악영향이 시작된 걸 수도 있다. 하나의 신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또 보니까 이게 참 미국에서 논란이 되더라고요. SB 회장 CEO가 이미 알았던 거죠. 몰랐을 리가 없죠. 2월부터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지분을 이미 팔고 있었던 겁니다. 많이 팔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청문회 해가지고 이러면 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이 파산 직전 10일 전부터 보유 주식을 CEO도 팔고 재무담당자가 몰랐을 리가 없죠. 지분 30%를 팔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파산하기 직전에 금요일 날 직원들한테 대규모 보너스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2008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금융위기의 반복인가 싶을 정도로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우연히 발견한 건데 이 현직 고위 간부들이 다 이제 금융위기 때 고위 간부들이었더라고요. 보시면 최고 관리자가 리먼 브라더스의 재무 담당자였고 그리고 법률 책임자도 2008년 금융위기 또 악영향을 받았던 시티에서 또 자문도 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었다가 여기 또 실리콘밸리 은행의 고위 간부를 하고 있었는데 참 이분들이 또 이렇게 뭔가 문제를 일으킨 건지 어떻게 사이클이 와서 이런 건지 그렇습니다. 이게 참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인지 리먼 브라더스와 시티 그리고 파산한 공기업들도 다녔었던 분들이 고위 간부를 또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제가 한 번씩 소개드리는데 포브스의 저주라 그래서 포브스나 포춘 이런 데서 소개하면 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포브스 선정 23년 최고의 미국 은행이 또 그 중에 하나가 SBB 은행이라고 올해 선정된 겁니다. 이거 불과 몇 달 전에 이거 포브스의 저주라 그래서 한 번씩 소개드리는데 잡지 같은데 그런 거 보셨잖아요. 포브스 선정 뭐 젊은 창업인 30인 뭐 이런 거 선정하면 꼭 희한하게 소송 걸리고 이러는데 이게 또 저주가 아닌가 싶어 우연의 일치겠지만 그래서 여담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SBB 예금에 지금 이제 파산했잖아요. 그러면 돈 맡겨놓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예금의 한 90%는 보험이 안 된답니다. 미국에서는 예금 보험 한도가 약 3억 원까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 한 5천만 원 되지 않나요? 근데 미국은 한 25만 달러니까 3억 원 정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만큼 거의 90%가 예금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기업 고객이랍니다. 개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실리콘밸리 은행 자체가 좀 특수한 은행이긴 해요. 그래서 기업 고객인데 기업이 3억 원 정도 맡기지 않잖아요. 최소 10억 이상 막 이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험이 안 되는 돈이니까 그래서 여기 한 스타트업에 다니는 사람도 제발 정부가 구제금융 해달라. 지금 수천만 수억 달러 자산 예치해놨는데 이거 25만 달러 받으면 회사 전멸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도 벌써부터 구제금융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 자금 들여서 구해줄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도 팽팽합니다. 벌써부터 살려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 갈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온 기업이 로쿠 들어보셨을까요? 로쿠? 여기 로쿠는 현금의 26%를 SB은행에 갖다 놓은 겁니다.
예측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당장 못 받죠 이러면 돈이 묶일 겁니다. 그리고 로블록스도 5% 정도 자금이 묶여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당장은 크게 문제 없다. 1년 정도 버틸 수 있다라고 했는데 SBB 은행이 파산하고 자산 매각도 하고 현금을 또 마련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스타트업들 현금이 악순환인데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지만 그 밑에 규모 작은 기업들은 더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금줄 안 그래도 줄어드는데 버틸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은행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은행 딱 구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이런 스타트업들은 지금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기업들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저는 처음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 그래서 그냥 미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벌써부터 영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벌써 영국은 총리랑 재무 담당 금융당국 고위 간부가 만나가지고 회의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게 SBB 은행이 영국에도 지점이 있는데 거긴 이미 이제 월요일날 기준으로 문 닫고 지급 불능 선언을 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영국의 스타트업 100명 이상의 창업자들이 벌써 영국의 총리한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우리 다 죽는다. 돈 빠져나가면서 뱅크런 걸리면 우리 기업들 다 죽는다 하면서 공개 서한을 보내가지고 이제 월요일이 관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영국뿐만 아니더라고요. 캐나다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뭐 덴마크, 독일, 인도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이 SBB 은행이. 그래서 이거 은행 잘못하면은 신생 기업들을 쓸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제 공개 서한 막 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들도 위태위태하다. 혹은 나는 여기 안 맡겨놨네요 하실 수 있지만 다른 중소형 은행들도 아까 보신 것처럼 뱅크런 나오면은 당장 스타트업들 자금 구하는데 유동성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여담이지만 국민연금이 갑자기 보이더라고요. 제가 자료 찾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여러분 SBB 은행을 또 투자해놨네요. 돈을.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필 또 작년 말에 또 최고점에 사가지고 300억 원인데 기사로는 반토막이지만 파산됐으니까 휴지가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저가 매수에 나선 거로 왔다 갔다 했는데 작년 말에 세상에 사실상 파산하면서 전체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제가 잘 모르지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왜 많고 많은 은행 중에 미국에 JP모건 이런 데 많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주말간에 금융당국에서 회의해가지고 파산 사태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된다. 물론 한국 자체 은행은 당장 문제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의주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좀 움츠리고 긴장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뉩니다. 긍정론 3가지, 신중론 3가지 정리해봤는데 긍정론 이겁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또 그 리먼이나 2008년에 있었던 그런 정도의 사태가 되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리먼이나 베어스턴스 규모가 글로벌 4위, 5위 이 정도 되는데 요건 작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캘리포니아 요쪽 한쪽의 지역에 좀 집중돼 있다. 물론 외국의 지사들은 있지만 돈이 큰 건 아니니까. 그리고 개인 고객보다는 스타트업, 기업 고객이 큰데 요게 이제 빨리 이제 좀 막으면 괜찮지 않겠냐 이고요. 신중론은 이제 좀 비관론자분들은 이게 SBB 은행만의 문제냐. 요거는 잠깐의 문제고 지금 고금리 이슈 그리고 채권 결국은 골물대로 골문 게 하나씩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위기의 전조 증상이다. 2008년에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나오기 전에 베어스턴스가 먼저 터졌거든요. 그 전에도 2007년부터 파산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거 아니냐. 그리고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실 기업들의 우려도 본격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진 않습니다. 이게 상대적인 건데 한국에서는 4대 은행에 들어가는 큰 은행이지만 이제 미국은 워낙 규모가 크니까 1등 JP모건이 SBB 대비 16배나 많습니다. 여기 자산이 뭐 기본적으로 JP모건은 3천조 4천조인데 실리콘밸리 은행은 200조 이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긴 나죠. 월가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리먼 파산했을 때는 이 실리콘밸리 은행보다도 훨씬 자산도 많았고 투자 대상도 광범위했다. 영향력과 파급력이 컸다. 리먼이 4위였고 베어스턴스가 5위였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고객의 절반이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기술 바이오 스타트업이고 미국 내 지점도 대부분 캘리포니아에 있고 그리고 고금리 때문에 특히 지금 스타트업들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그 기업들의 돈이 말라가지고 발생한 특수 케이스다. 그리고 이 은행 자체가 좀 특수하게 채권을 많이 사가지고 문제가 터진 거다. 예금 가지고 채권을 너무 많이 샀더라고요. 고금리 시기가 오기 전에 저금리 시기 때 채권을 막 샀다가 지금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문제가 된 거다. 그래서 월가는 이 은행이 위험 관리도 안 하고 돈도 못 버는 부실 스타트업들한테 대출해주고 망한 특수 케이스지 이거는 월가의 다른 대형 은행들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금요일 날 JP모건 같은 기업들은 막 반등하기도 했어요. 대형 은행들은 무관하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빠르게 안정시키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도 전염성 낮다. 시스템 위기 없다. 하지만 소수의 은행들은 매우 유익 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 재무부 장관도 보통 이런 사건은 고객들이 개인일 때 영향이 크고 파급력이 크지만 SBB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고객이고 규모도 작다.
그래서 대규모 시스템 위기로까지 번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거기다가 한번 겪어봐가지고 우리가 2008년에 미국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냥 바로 파산시켜버렸죠. 엄청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주가 빠지니까 그냥 바로 연방예금보험공사로 이관해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도 빠른 금융당국의 대처도 한몫을 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반박론들이 많이 나오죠. 결국은 고금리 영향이 이제야 나오는 거다. 작년 3월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 시작했는데 결국 이제 1년 만에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시차를 두고 이렇게 금리 인상을 막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몇 번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나오는 거다. 이게 미국 금리가 이렇게 역대급으로 빠르게 많이 올랐던 거는 40년, 30년 만에 처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빨리 올렸는데 문제가 안 터지는 게 이상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저도 사실 리스크 관리하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금리 인상했을 때 문제가 안 터진 적이 거의 손에 꼽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뭐가 돼도 터질 수 있는 위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신호다. 전조 신호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로 인해서 이미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공식적으로 발표만 안 했을 뿐이지 금융권, 은행권, 각종 기업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은행들이나 보험회사, 증권사 이런 금융권들 다 채권을 많이 사놨는데 보시면 팔지만 않았다 뿐이지 엄청나게 손실이 심각하답니다. 안 팔고 버티면 되지만 과연 이제 이번에 위기가 와가지고 만약에 현금이 부족해서 팔아야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규모 손실 확정인 거죠. 우리도 주식할 때 지금 반토막 찍혀 있지만 안 팔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가 와서 현금이 없으면 제가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안 팔고 버틸 수가 없는데 그럼 이제 손실을 확정짓는 순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버티자 모드인데 터질 수 있는 하나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2의 SBB는 어디냐? 미실현 증권, 이게 이 말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다들 손해보고 있는 거죠. 말로만 안 하고 있고 금리 언젠간 내려갈 테니까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SBB 은행이 먼저 터졌고 대형 은행 중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데가 채권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JP모건은 자산 분배를 잘 해놔가지고 대형 은행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축에 속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JP모건 같은 데가 주가 방어를 좀 잘하는 편이고 지금 투자자들도 다음에 어딜까 제2의 SBB 혹은 베어스턴스, 리먼 같은 데가 또 나오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예금보험공사가 자료를 바로 공개했어요. 여기 보시면 하늘색 선이 위험한 은행의 개수인데 위험은행 개수는 확실히 작은데 위험은행들의 위험자산 규모는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은행들, 소수의 은행들에서 확실히 위험한 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대형은행은 아직까지 위험은 없는데 소수, SBB 같은 은행들이 몇 개 좀 위험하다, 아슬아슬하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실제로도 여기 하늘색 대형은행들의 현금 비중, 예금으로 쌓아둔 일명 준비자산 비중은 워낙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대형은행들 규제를 많이 때려놔가지고 안전장치를 만들어놔서 진짜 대형은행들은 그래도 현금이 빵빵한 편인데 확실히 소형은행들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작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현금이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0에 수렴해 있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원래 약한 고리부터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무리 튼튼하다 해도 항상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터지면서 역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조금 유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유동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소형은행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지역은행들, 지방은행들의 주가가 폭락한 걸 알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대형은행은 잘 버티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S&P 500도 이번 주에만 4% 넘게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순으로. 그래서 덩달아서 이게 우려가 같이 끼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코로나 이후에 최악의 한 주를 맞았고요. JP모건은 그나마 잘 버텼는데도 7% 폭락했지만 지역은행들은 최소 10에서 30, 실리콘밸리 은행은 거래 정지당했으니까 80% 빠지고 마감을 했지만 대부분 여기 지역은행주들이 폭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딱 생각나는 게 누구냐면 바로 버핏입니다. 제가 버핏이 은행주 자꾸 파는 게 좀 수상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그때 보여드린 장표인데 US뱅코비 미국에서 5등 하는 지역은행이에요. 여기 US뱅코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역은행주 대장, 그리고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이런 데도 지역은행입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이거 버핏이 몰랐을 리가 없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3연속 매도하는 게 냄새를 맡았나? 좀 찜찜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버핏이 금융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파는 거 보고 좀 찜찜했는데 어떻게 알고 팔았나 싶기도 합니다. 냄새 맡은 건가? 왜냐면 이미 예금이 빠져나가는 건 다 재무제표 나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건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버핏도 팔았다 그래서 판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부실 기업들, 적자 기업들의 대표인 캐시우드의 아크, 투자자들 시선이 저렇게 적자 기업들이 문제라고? 스타트업들이 문제야? 그러면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디지? 바로 아크 숏 베팅이 급등. 그래서 주가도 같이 금요일날 막 폭락을 했는데
왜냐면 아크라는 이 혁신 기업들이 대부분 적자이거나 현금 흐름이 좀 불안정하죠. 제일 타겟이 됩니다. 메인 타겟. 그래서 지금 현금 부족한 기업들, 사실 이건 주가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회사 몇 개가 진짜 파산이나 현금 고갈 이런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존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단순 주가 폭락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이런 것들 눈여겨보고 있다. 아크 숏 베팅이 급격히 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고가 나오는 거죠. 빌 에크먼이라고 하는 월가의 또 큰 손 중에 한 명이 도미노 위기까지 48시간 남았다. 그러니까 빨리 초동 대치 안 하면 뱅크런 나온다는 거죠.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48시간, 늦어도 뭐 월요일까지 금융당국이 뭔가 안 하면 다른 은행들에서 돈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예금자보호법이 3억이니까 쉽게 말해서 25만 달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는 시민이면은 이제 혹시 불안한데 이러면서 다 빼러 나가는 거죠. 그게 뱅크런이잖아요.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자금줄 마르면서 지금 스타트업들 대규모 해고가 시작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종 스타트업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연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48시간 역시 빌 에크먼도 초반 대응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이제 약간 구제금융에 한 표를 던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락론자 나왔죠. 2008년 금융위기를 맞춰서 유명해진 마이클 버리라는 하락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약간 신난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폭풍 트윗을 하던데 봐라 터질 게 터졌다. 2000년 닷컴 버블 때 왔던 앨런 사태가 왔다. 이제 앨런 사태 하면 막 증시 붕괴도 같이 왔으니까 지금 신났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러면서. 왜냐면 하락론자니까 기다렸던 게 왔으니까 좀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비관론자들은 약간 신이 난 모습.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하인리 법칙이라는 말을 항상 떠올리는데 이거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나오기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나고 그 전에 300번의 아주 사소한 징후들이 있는데 이제 무시하다가 결국 이걸 당하게 되는 하인리 법칙을 제가 항상 기억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이 SVB 은행 사태는 일단락 될 수도 있어요. 월요일날 갑자기 금융당국이 바로 돈 풀어가지고 막으면 막히겠지만 이런 징후들이 나중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같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도 여기도 도미노 효과라고 돼 있는데 누가 짤을 만들어놨지만 처음에는 아주 작게 연준이 금리 인상 올렸는데 암호화폐부터 해서 FTX, 이번 주에 실버게이트라고 하는 암호화폐 거래 은행도 파산을 했고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까지. 여태까지 월가가 계속 뭐라 그랬냐면은 뭐 암호화폐 이런 영향은 금융권에 영향 못 준다 그랬는데 결국은 월가의 예상도 다 틀리고 금융권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죠. 금리 인상이라는 도미노가. 또 이제 은행에 영향이 온 게 어떻게 향후에 어떤 사고로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같이 이 시기에는 특히 금리 인상기 맨날 조심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같이 금리 인상 시기에는 조금 조심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타임라인인데 이번에 똑같이 반복은 안 되겠지만 역사가 이렇게 비슷한 흐름으로 반다면은 제가 일부러 색깔 구분을 해놨는데요. 이 금융위기가 터진 거는 2008년 9월이거든요. 빨간색입니다. 리먼브라더스 세계 4위 규모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는 게 2008년 9월인데 이미 그로부터 1년도 더 전부터 신호들이 노란색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시를 하는 거죠. 심지어 2007년 4월에 미국에서 2위 정도 되는 모기지 대출 회사가 파산하는데도 주가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참 주가라는 게 아마 돌아오는 주에도 주가가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개입한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거든요. 그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유동성 개입하면 바로 오르는 게 주식시장이라서 파산하는데도 오르고 그리고 2007년 10월에 은행들이 이제 야 우리 손실 확정한다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발표하는데도 주가가 좀 버티고 심지어 2008년 3월에 글로벌 5위 정도 되는 베어 스턴스가 파산을 선언하는데도 주가가 오릅니다. 왜냐하면 그날 연준이 유동성 공급을 발표하거든요. 비슷하죠 지금하고. 그러니까 연준이 개입만 하면 막 증시는 또 환호합니다. 마치 폭락할 것처럼 하다가도 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또 빠지고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뒤에 리먼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게 시차가 오래 걸려요. 금리 인상하고 시차가 2007년부터 막 파산하기 시작하고 이 중간에도 생략된 파산하는 회사가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에 2008년에 베어스턴스가 파산했는데 베어스턴스가 파산하고 또 그로부터 6개월 뒤에 리먼이 파산합니다. 엄청 오래 걸리죠 이게. 증시는 우리가 하루하루 가지고 되게 시야를 짧게 보는데 막 안 터진다 하는데 결국 이렇게 막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먼 터지고는 이제 초록색 여기서부터는 이제 금융 당국이 개입을 하죠. 긴급 경제 안전 자금을 투입해도 주가가 빠지고 연준, 유럽, 영국 중앙은행들이 모두 금리 인하를 해도 주가가 빠지고 버핏이 나와서 나 주식 사고 있다 해도 빠지고 유럽도 막 구제금융하고 그래도 빠지고 안 오릅니다. 이제부터는 백약이 무효한 거죠. 막 안 먹힙니다. 그러다가 2009년 2월에 그제서야 오바마 정부에서 법안까지 통과시키면서 대규모 세금 감면과 경기 부양을 발표하고 2009년 3월에 1차 양적 완화. 이때 정말 말 그대로 양적 완화라는 그 개념을 도입하니까 이제부터 증시가 오르죠. 그러니까 정말 백약이 무효했었는데 막판 요 두 개 건으로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참 이번에도 똑같이 흘러가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전조 증상이 될 수 있다. 지금이 2007년일지 8년일지 모르겠지만
이때도 수많은 이런 파산이나 충분히 경고할 만한 신호들이 미리 나왔으니까 같이 조금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게 가벼이 여길 사항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지 시장에서도 불과 이번 SBB 파산 사건 전까지만 해도 금리가 폭등을 하다가 시장 금리가 지금 사실 우리가 잊고 있지만 인플레 이런 거 난리였잖아요. 인플레와 너무 지나친 뜨거운 고용 때문에 금리가 막 2007년 이후 최고치다 그랬는데 금리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아래로 완전 내리꽂았습니다. 왜냐면 연준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리 올리기 힘들다가 시장에서 베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지금 금리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는데 연준이 여기서 미쳤다고 금리를 더 올리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변동성 지수도 막 급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시장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금리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채권으로 다 돈이 몰렸다는 얘기입니다. 현금, 안전자산, 채권, 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아온 주에도 이게 좀 더 움직일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금리가 빨리 내려간 건 역사적으로 5번 뿐이랍니다. 그 정도로 빨리 내려갔어요. 금리가 내려갔다는 건 채권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안전자산으로 주식에서 팔아서 채권으로 현금으로 돈이 다 빠져나갔다는 건데 이번 정도의 금리 하락폭은 리먼 파산 때나 9.11 테러나 1987년 블랙먼데이 이 정도일 때 시장이 엄청 놀라가지고 야 큰일 났다 하면서 겁내가지고 채권으로 몰려갔을 때 이 정도로 2년물 금리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시장이 목금에 엄청 놀라서 도망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빠지면서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이 올랐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채권 같이 말씀드렸는데 TLT 같은 미국의 대표 장기 채권이죠. 단기 채권도 있지만 장기 채권도 반등을 강하게 거의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도 만약에 불확실성이 이어진다 그러면 좀 더 채권 같은 쪽으로 돈이 좀 몰려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른다 그러면 이제 채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현금 비중을 유지하거나 일부 유지하거나 하는 식으로 위험 대비를 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 터지기 전에 나온 설문 결과지만 펀드 매니저들도 계속 지금 채권 비중 역대 최대. 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월가 펀드 매니저들이 연도별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했는가를 최근에 설문을 해서 비교를 한 건데 여기 하늘색 보이시죠? 야, 채권 비중이 40%고 현금 비중도 15%로 거의 최대 규모 수준이고 주식 비중은 18%.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을 20%도 안 들고 있는 거예요. 6년 최저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진짜 별로 안 좋게 보는 거죠. 이제 펀드 매니저들 월가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굴리는 투자자들은 이 SBB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별로 안 좋게 보는 거죠. 고금리에서 뭔가 터질 수 있다. 되게 불안해하는 거죠. 그리고 채권이 많이 빠졌으니까 저평가다 생각하고 좀 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는 채권도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도 현금 대응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지금 환율 때문에 달러도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전 증권사 CMA 통장 쓰거든요. 야, 요즘 금리 때문에 제가 받는 거는 한 3.5% 나오더라고요. 세전 3.55니까 CMA 통장 아시죠? 금리 네이버에 비교해가지고 혜택 좋은 걸로 현금 넣어놓고 하루 맡겨도 수익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간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 안전자산 선호에 채권만 올랐습니다. 다 빠지고요. 다 그냥 돈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이거죠. 물론 향후에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준 의장의 선택이 진짜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 그림 보시면 이거 잡겠다고 돈 풀고 구제금융하면은 인플레 지금 안 그래도 난리인데 인플레를 날려버릴 것이냐 아니면 좀 극단적인 발언이지만 여기 은행 시스템 붕괴를 불러올 것이냐 진짜 갈수록 이게 진짜 그 외통수라 그러나 이렇게 궁지에 몰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더 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것도 아마 구독자분들도 의견이 정말 갈릴걸요. 더 올릴 수 있다, 이제 내려야 된다, 심지어 막 내려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잖아요. 이제 보통 연준에 긴급 회의하고 나면 부양책이나 금리 인하 선언까지 하는데 이제 최근에 이 SBB 터지기 직전에 청문회에서는 지난주에 금리 더 높여야 된다까지 발언을 했던 사람이 연준 의장인데 과연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 22일 날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경제 지표보다도 저 SBB 사태가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돌아오는 주 화요일 날 물가 마지막으로 발표되고요. 그리고 물가 발표 나고 나서 3월 22일 날 미국의 금리 결정이 됩니다. 빅스텝은 못할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확률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지금 고금리 저렇게 올려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빅스텝 좀 못할 것 같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그냥 SBB가 빨리 끝나버리면 또 연준 의장이 갈 길 간다 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은 빅스텝까지 조금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물가, 그 전에 나오는 물가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제 의견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해프닝으로 끝나더라도 고금리 시기에 문제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이 조금 조심하자 싶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또 뱅크런 확산이 있는지 꾸준히 좀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긍정론과 신중론 항상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안 까먹으려고 정리하거든요. 일부러 너무 긍정론과 부정론 양쪽으로 안 치우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항상 이걸 기록해 놓는데 지금은 이제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이슈가 하나 나온 거고 SBB 파산 그리고 침체로 인한 신용 리스크나 연체율 뭐 이런 거 부채 한도 이슈도 하반기부터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위험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